안녕하세요. 지금 세계 축구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의 모든 것을 분석합니다. 스카우트 H. 이번 주 중에는 토트넘 허스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프리미어리그 빅매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지난 시즌 맨유와 경기할 때는 호날두 선수와의 맞대결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올 시즌의 맨유에서 주목할 측면 공격수 바로 안토니입니다. 골은 측면에서 나온다. 손흥민 선수와 안토니의 활약에 따라서 이날 경기 향방이 갈릴 것 같은데요. 안토니를 중심으로 한 맨유의 경기 전력 분석,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안토니 선수 영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요. 이 선수의 그러니까 장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어쨌건 간에 기록상 현재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죠.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는 주중 경기인데요. 10월 20일 목요일 새벽 4시 15분에 킥오프합니다. 우선 안토니 선수의 최근 활약부터 기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안토니 선수는 현재 그 3골로 팀 내에서 레시포드와 함께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거든요. 근데 출전 시간이 절반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출전 시간 대비로 봤을 때 확실히 가장 큰 영향력, 득점 영향력 보이고 있다. 예. 특히 이제 그 첫 3경기에서 중간에 2경기 같은 경우는 연기된 거잖아요. 예, 열리지 않은 경기죠. 그러니까 3경기 연속골 넣으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아스날과의 경기가 좀 이제 맨유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연패 이후기 때문에. 상대들도 조금 까다로운 편에 속했었죠. 물론 에버튼은 순위는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은 최근에 코너 이적 시장 막판에 이제 코너 코디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오나나 게에 같은 선수들 영입해가지고 수비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들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에버튼 상대로도 골 넣었고 맨시티, 아스날 상대로 골 넣은 게 인상적인 부분이었죠. 네, 쉽지 않은 팀들 연이어 상대로 골을 넣었는데요. 일단 이 기록 자체가 좀 흥미로운데요. 먼저 아스날 상대로 데뷔전 데뷔골을 넣으면서요. 그 맨유 선수는 21번째로 프리미어리그 데뷔전 데뷔골을 넣은 선수 등극했습니다. 사실 21번째면 좀 이전에도 20명이나 있었으니까 데뷔전에 데뷔골 넣은 선수가 꽤 많았네요. 그렇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브라질 선수는 만 22세 192일의 나이에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연소 데뷔전 데뷔골을 기록한 선수 등극한 거죠. 아직 만 23세 이하의 나이니까 아직까지도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는 나이인데 이제 브라질 선수로서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만들었고요. 참고로 이제 브라질 선수가 총 100명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데뷔를 한 거였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진 맨시티전에서도 또다시 골을 넣으면서 2008년 맨시티의 호비뉴가 데뷔 기준 2경기 연속골을 넣은 거에 이어서 브라질 선수 역대 2번째로 프리미어리그 데뷔 기준 2경기 연속골 기록자로 등극을 한 거죠. 사실은 이제 스페인 라리가나 이탈리아 세리에 A에 비해서 브라질 선수들의 영향력과 활약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맨시티의 호비뉴가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바가 있지만 결국엔 좀 아쉽게 끝났잖아요. 그에 이어서 이제 맨시티의 라이벌인 맨유에서 새로운 브라질 스타, 어린 브라질 스타가 나온 것은 좀 고무적인 일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에버튼전에서 또다시 골을 넣으면서요. 맨유 선수는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데뷔 기준 3경기 연속골을 넣은 선수 등극을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아닌 과거 이제 1부 리그. 왜냐면 프리미어리그가 1992년에 개장을 했잖아요. 이름을 명칭을 바꾼 거죠. 이안 스토리 무어 1972년에 이어서 매우 오랜만에 무려 50년 만에 3경기 연속골 넣은 선수 등극을 한 거죠. 프리미어리그 데뷔 기준이요. 사실 이제 데뷔전 데뷔골 같은 경우는 또 스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기록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근데 그 골이 이제 3경기 연속 이어지는 것 흥미로운 일이고 홀란 선수가 이제 3경기 연속으로 골을 넣지 못했잖아요. 한번 멈췄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의 기세만 보자면 맨유가 이제 홀란이 맨시티에 있다면 우리는 안토니가 있다. 더 비싼 선수다. 그런데 골 숫자가 다르긴 했죠. 어쨌든 당시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던 맨유의 이제 팬들 생각으로 봤을 때는 걱정했던 선수가 잘해준 것 같은데요. 일단 근데 안토니의 기록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알아보면요. 90분당 슈팅 횟수가 3.8회로 호날두 4.2회에 이어서 팀 내에서 2번째로 많았는데요. 호날두 선수가 워낙 슈팅 욕심이 강한 선수 유명하잖아요. 그 정도로 슈팅을 아끼지 않는 선수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윙포워드지만 조금 골을 노리는 것이 좀 전문인 가짜 윙어. 흔히 말하는 이제 호날두 메시 스타일의 스코어러 윙포워드다. 특히 이제 중거리 슈팅이 상당히 많죠. 90분당 2.2회로 맨유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많고 그러니까 박스 안보다는 바깥에서 더 많은 슈팅을 시도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중거리 슈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 비율은 오.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상당히 슈팅 정확도가 좋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3.8회 중에 이제 1.9회가 유효 슈팅인데 이게 그가 뭐 차단되는 것들도 있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로킹도 있죠. 예, 그러니까요. 유효 슈팅 비율은 50%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어. 예, 저 블록 당한 것도 다 그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긴 했어요. 그렇죠. 수비가 막아낸 장면이니까 골대를 위협했던 슈팅이니 슈팅을 난사하는 게 아니라 좀 정확한 슈팅을 많이 때리는 네. 정말 질 좋은 슈팅을 때리는 선수다. 그러니까 유효 슈팅과 연결되지 않는 그러니까 골대를 벗어난 슈팅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좀 이제 세부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이 선수의 특징을 조금 알 수 있는 건데요. 그 기대 득점이 1.2골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3골을 넣었잖아. 그가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상당히 높다. 이 얘기는 결정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다. 킥감은 매우 좋은 선수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예, 실제로 득점을 했어야 하는 기회보다 더 많이 골을 넣었으니까 훨씬 더 이제 골이 안 될 만한 기회에서도 골을 넣은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 성공률은 80.3%긴 한데요. 이제 어태킹 서드인 거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률은 84.1%로 도리어 공격 진영에서 더 높은 패스 성공률. 그러니까 밀집 지역에서 패스를 곧잘 하는 선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는 이제 공격 지역에서 패스 성공이 떨어지고 그 뒤에서는 좀 이제 높은 편인데 반대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 선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뭐 몸싸움이라던가 이제 태클 같은 것들은 성공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에 속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선수가 그 LADBG하고 챔피언스리그 아약스 소속으로 뛰었던 기록들인 건데요. 이게 슈팅 관련된 기록들인 건데요. 일단 뭐 68경기에서 182회의 슈팅을 가져갔는데요. 이게 90분당 3.6회. 그러니까 이번 시즌 3.8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약스 시절에도 슈팅을 아끼지 않았었고 또 이제 그 기대 득점이 15.22골이었는데 실제는 21골. 그러니까 6골 정도를 더 넣었다는 게 그가 상당히 그 결정력이 좋았다는 거를 아약스 시절부터도 보여줬던 데다가 슈팅 지점을 보면은 조금 우측면에 많이 몰려 있죠. 예,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거의 이제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왼발 슈팅을 자주 때리고 그걸로 골을 많이 만드는 선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고요. 약간 좀 패턴 플레이를 한다는 거죠. 이게 그 맨유 와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측면에서의 슈팅은 2번밖에 없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오른쪽 측면에서의 슈팅이거든요. 과거 이제 로번 선수를 생각시킬 정도로 이제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와서 슈팅 때리는 약간 매크로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약간 로번하고 다른 건 로번은 이제 슈팅을 니어로도 때리고 타워로도 때리고 다양하게 때렸거든요. 이 선수는 약간 좀 이면에서는 반대편 앙리를 조금 연상시킨다고 할 정도로 파포스트로 차요. 거의 대부분. 구석으로 감아 넣는 원더골을 좀 원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문의 왼쪽 부근으로 이제 5골.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서 바깥으로 돌아 때리는 거고 빗나간 슈팅도 그래서 위에 나온 거예요. 2번 있는 거죠. 그러니까 7번에 3번이 이제 뭐 한 번은 중앙인 거고 그러니까 니어 쪽이 거의 없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스스로도 좀 니어 쪽으로 때릴 때 결정력이나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한 것인지 뭐 어찌됐거나 본인이 편한 플레이는 이제 감아서 구석으로 노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에버턴전의 골 장면인데요. 일단은 그가 그 맨유의 그 플레이 모델을 조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풀백들이 좁혀서 많이 뛰어요. 풀백들이 가운데 뭐 쇼라든지 달롯이 가운데로 들어서 미드필더처럼 뛰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윙들은 벌리거든요. 완전히 이제 사이드 라인을 밟고 경기하죠. 그래서 이제 달로가 거의 중앙 미드필더까지 온 거고 안토니랑 산초가 이제 완전히 사이드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에릭센이 뒤에 내려가서 후방 플레이메이킹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부페가 패스를 주고 여기서 이제 안토니가 돌아서 들어가죠. 풀백이 자신을 막고 있으니까 마크맨을 순간적으로 따돌리면서 뒤로 내려왔다가 배우로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파포스트로 때려서 넣는 거죠. 부페가 이제 마시알에게 내주고 마시알이 이제 달려드는 척하면서 빠져나가는 안토니에게 좋은 패스를 줬고 또 이제 안토니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플레이로 해결했던 이 에버튼과의 경기 장면이 안토니의 장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득점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점이라기보다는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선수가 얼마나 왼발 의존도가 심한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번 시즌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왼발 슈팅 비율 순위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맥리라고 이에나초하고 이제 포든하고 마레즈하고 알미론에 이어서 이제 그 베르나르도 실바, 테버니와 함께 이제 공동
6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사실 뭐 이제 왼발을 잘 쓰는 선수들이 또 유독 왼발만 고집하는 경우들도 있긴 예. 한데 안토니 선수는 그 중에서도 좀 심한 예. 편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 에버튼전까지의 기록인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뉴캐슬전에도 또 이제 슈팅들을 기록을 한 게 있어가지고요. 예. 전체 슈팅이 14회인데 왼발 슈팅이 아. 13회다. 지독하게 오른발을 안 쓴다. 뭐 이 정도면 예. 사실 또 역시 로번을 떠올리는 그 오른발은 거의 안 쓰는 거 아닌데 막판에는 로번도 오른발 좀 시도도 그렇죠. 하고 메시 예. 선수도 심지어 이제 경력 한 말이라고 하긴 좀 길게 짜서 한 5년 정도 예. 최근에는 오른발 슈팅 많이 때리거든요. 예. 안토니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오른발을 지금 뭐 아예 못 쓰는 예. 건가 싶네요. 그래서 이제 왼발 슈팅 비율이 92.9%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당연히 맨유 선수들 중에선 가장 많죠. 그리고 예, 맨유 선수들 보면은 그래도 뭐 프레드를 제외하면은 양발 비율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렇죠. 예. 왼발만 고집하면 결국 그 패턴을 상대 수비가 쉽게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레시포드도 패턴 플레이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왼쪽에서 예. 중앙으로 접고 들어와서 예. 오른발 슈팅. 예. 하지만 그 레시포드도 왼발 슈팅이 5번은 있었거든요. 예, 정말 이제 지독한 주발주의자다라고 볼 수 예. 있겠는데요. 당연히 뭐 골도 3골 전부 다 이제 왼발인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프로 통산으로 따지더라도 36골 중에 34골이 왼발골이에요. 그 두 골조차도 사실 생각해보면 근거리에서 좀 밀어넣은 정도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한 골이 오른발이고요. 예. 한 골은 헤딩 슈팅이에요. 그러니까 오른발로 골을 거의 못 넣는다. 예. 그래서 왼발 득점 비율이 94.5%에 해당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프리미어리그 선수도 역대예요. 역대. 예. 이제 그 주발 득점 비율인 건데 1위가 데니 머피인 건데 88%고 예. 스티븐 제라드가 86%고 예.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토니는 94.5%면 이건 너무 과한 거죠. 예. 심지어 저희가 이제 왼발에 굉장히 그가 좀 지독하게 왼발만 고집한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아까 얘기 나왔던 그 예. 로벤이 어떠냐면요. 154골 중에 134골을 왼발로 넣었거든요. 예. 그래서 87%예요. 예. 그건 사실 머피의 오른발 비율보다 오히려 낮고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나름 이제 오른발도 쓸 줄 알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예, 거기다 이제 오른발이 이제 10골이었고 헤딩이 8골이었고 그 외에 예. 이제 신체 부위로 예. 2골을 기록을 했던 거였거든요. 예. 안토니도 이제는 오른발을 좀 살리지 않는다면 좀 이제 예. 쉽게 이제 읽힐 수 있다. 너무 그러니까 패턴이 뻔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들한테 좀 막히는 장면들이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그 뉴캐슬 같은 경우는 좁혀서 수비를 하더라고요. 좁혀서 그렇죠. 수비를 하고 또 이제 팝포스트 때린다는 것도 아니까 예, 너무 그러니까 조금 패턴을 더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성은 있다. 이 선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 게다가 세계적인 골키퍼들 또 미리 사전 동작으로 움직이면서 아예 예. 안토니가 자꾸 접고 들어오면 아예 그쪽으로 좀 한 발 움직이면 슈퍼 세이브처럼 보이겠지만 미리 대비된 그 슈팅을 막을 수 있는 각도를 막을 수가 있겠죠. 앙리도 은근 그래서 막힌 예. 슈팅들이 있었는데 앙리는 그래도 그걸 고집해가지고 또 넣었었거든요. 예, 골대 밖으로 감아가고 예. 들어오게 만들긴 했는데 예. 그러기보다는 패턴을 다양화하는 게 좀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약간 좀 손흥민 선수랑은 정반대라고 할 수 예. 있어요. 손흥민 선수는 예, 지난 시즌에 도리어 주발이 아닌 왼발골이 더 그렇죠.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어디로 갈지. 예. 그리고 또 슈팅 방향도 제각각이거든요. 예. 퍼포스트만 고집 안 하거든요. 니어로도 때리고, 예. 골키퍼 위로도 때리고, 밑으로도 때리고, 다양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손흥민 선수와 양극단에 위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예. 서로 접고 슈팅하는 거를 좋아하는 예. 거는 비슷한데, 예, 스타일은 완전히 양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안토니는 거의 한 우물만 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볼터치 비율도 뭐 극명합니다. 예, 그렇고 오른쪽 측면에 거의 쏠려 있죠, 말 예. 그대로. 안토니는 여기만 있을 것이다라고 거의 예상이 돼서 사실 상대하는 팀들 입장에서는 거의 분석이 크게 필요 없을 정도다. 예. 이게 근데 뭐 아약스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던 거거든요. 뭐 출전 시간으로 봐도 거의 뭐 이때 그래도 그나마 왼쪽이 있는 게요. 예. 첫 시즌엔 네레스랑 같이 뛰었거든요. 예. 근데 네레스도 오른쪽에서 뛰다 보니까 예, 둘이 조금 공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왼쪽에서 조금 뛴 적이 있는 거고 액션존을 보더라도 예, 좀 오른쪽에 많이 쏠려 있고 터치맵도 예,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는 이제 굳이 전문 분석가가 아니라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정도의 명확성이 있는데요. 근데 예. 이 선수가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안토니가 상당히 이제 그 수비 가담을 성실하게 하는 선수거든요. 이게 그 테나우 감독이 안토니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건데요. 태클 시도 횟수가 3.3회로 경기당 예, 카세미로 다음으로 많죠. 그리고 저기 보면은 부페 제외하고는 다 수비 쪽에 위치한 선수들이죠. 예, 사실 맨유가 지난 시즌 호날두 선수가 뛸 때 특히 전방 공격수들의 수비 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안토니가 와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패스 차단 횟수도 1.3회로 카세미로와 함께 가장 많고요, 경기당. 예.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드리블을 많이 시도를 하는 선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파울을 얻어내는 횟수도 1.3회로 부패와 함께 이제 공동 1위인 거죠, 경기당. 사실 이 선수가 슈팅만 좋은 게 아니라 드리블 기술도 좋기 때문에 사실 이제 쉽게 막기가 어렵다 보니 뭐 파울로 좀 이제 끊어야 되는 상황들도 있었다. 근데 드리블 기술은 좋은 선수긴 했었는데요. 예. 근데 좀 이제 이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와서는 드리블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건데요. 그리고 이 선수가 조금 의미 없게 터닝하는 플레이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안토니라고 하는 불리는 안토니 특유의 턴이 있는데 뭐냐면요. 볼을 잡고 360도를 도는 게 있어요. 근데 360도 돌면은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수비 앞에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조금 비판도 받고 있어요. 왜 이거 왜 하냐? 상대 도발용 아니냐? 약간 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는 습관이 아닐까 싶긴 한데. 네, 어쨌건 간에 뭐 검색해 보면 안턴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안토니와 이제 턴을 합쳐가지고 한 건데 근데 연습할 때도 이걸 계속 360도를 3바퀴, 4바퀴씩 도는 것도 있어요. 연습할 때 보면은. 비효율적인 드리블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프리미어리그에 와서 가장 큰 걱정이 이 몸싸움인 것 같아요. 볼 경합 승률이 43.8%고요. 뭐 이 선수가 키가 작다 보니까 이제 공중볼 경합 승률도 20%밖에 되지 않는 건데요. 몸싸움에서 많이 밀리는 문제를 드러내면서요. 드리블 시도는 경기당 2.3회로 물론 그 커리어를 놓고 보면 가장 적은 편에 속하긴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시도는 하거든요. 실패가 2회예요. 성공이 0.3회밖에 되지가 않아요. 거의 드리블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파울을 당하거나 뺏기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 이게 굉장히 그거가 좀 심각한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래서 이 선수가 경기를 보면은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좀 부족해 보여요. 많이 뺏기고 이러거든요. 그래도 슈팅으로 골을 넣으니까 약간 좀 세탁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여태까지의 플레이들을 보면 약간 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입단 초반이기 때문에 적응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 골을 넣어줬으니까 우쭈쭈 하는 거지 실제 경기력과 경기 영향력은 기대보다는 좀 떨어진다. 이게 뭔가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선수가 왜냐면 커리어를 놓고 봐도 상파울루에서 3.8회 시도해가지고 2.4회 성공시켰고, 아약스에서도 2.3회, 1.3회, 그리고 3.3회, 1.8회, 그리고 이번 시즌 6회 시도해가지고 4회, 물론 2경기밖에 되지 않지만요. 그래서, 드리블이 올라가고 있나 했는데, 프리미어리그 와서, 이게 왜 프리미어리그가 아무래도 몸싸움에 간다니까 특히나 이제 안토니처럼 좀 잔발로 많이 끄는 유형의 선수들, 그러니까 빠르게 치고 가는 선수가 아닌 이런 경우 그냥 바로 묵탄으로 방어를 부딪히고 그러면 이게 파울을 얻어내는 데는 뭐 유용할 수 있긴 하지만은 프리미어리그는 그럴 때 파울도 안 불기도 하잖아요. 진짜 그 뉴캐슬과의 경기는 굉장히 심했었어요. 놀랄 정도. 그러면서 뺏기는 거죠. 사실 파울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거나 페널티킥이 나와야 될 상황에서도 프리미어리그는 유럽 5대 리그 중에 가장 관대한 몸싸움에 너그러운 판정 기준이 있다 보니까 안토니가 지금 거의 돌파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찬스 메이킹도 그가 이번 시즌 유난히 떨어진 느낌이거든요. 이것도 그가 결국 버텨주지 못하니까 버티고 패스를 줘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90분당 1.1회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에 그가 맨유 내에서도 11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공격 쪽에 위치한 선수가 이 정도밖에 기록하지 못한다. 이거는 굉장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엔 지금 골 원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아약스 시절에는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뭐 일단 도움도 18도움을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도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68경기에서 찬스 메이킹이 92회로 이제 90분당 찬스 메이킹이 1.8회였고요. 그 기대 도움도 17.48회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그가 좀 올라와야 된다. 하지만 포텐이 없는 건 아니다. 여기에 대한 그리고 드리블도 아까 뭐 기록들을 보셨지만은 포텐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까지는 진짜 슛 원툴이 되고 있다. 사실 네덜란드 에레디비지가 분명히 유럽 5대 리그보다 수준이 낮다고 해도 신체 조건도 좋고 또 몸싸움 잘하는 스페셜들이 많은 리그이기 때문에 거기서 잘했다면 결국에 이제 좀 적응도 하고 본인도 기량을 조금 더 이제 끌어올리면 그때 모습을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 있겠다. 다만 근데 이제 에레디비지가 조금 포르투갈과 함께 공격을 굉장히 추구하는 리그죠. 그리고 이제 리그 차원에서도 공격 축구를 좀
그 뭐 판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공격수 보호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LADBG 공격수들이 프리미어리그 와서 최근 들어서 유난히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많았던 거죠. 2000년대 들어서. 예전에는 LADBG 공격수 믿고 쓰는 약간 좀 이랬었는데 예, 언젠가부터 조금 그렇게 되기 시작했죠. 2000년대 한 중반 그렇죠. 이후부터 캐즈만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좀 그 악순환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이긴 하죠. 예, 뭐 어찌됐거나 이제 안토니도 그런 좀 우려들이 있었는데 골은 넣고 있지만 역시 경기력에는 적응이 필요하다. 예, 어쨌건 간에 그래도 이 선수가 아약스 시절에 뭐 그 특징들을 보자면 이거는 이제 그래프인 건데요. 뭐 일단 볼을 유지하는 능력이 상당히 높고요. 83%, 상위 83%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예. 상당히 높은 예, 그런 유지를 보여주고 수비 가담도 빨간색이 이제 수비 가담인데 좀 수비 가담 쪽도 높게 돼 있죠. 예. 예, 그리고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이라던가 좀 이런 것들이 높은 예, 도리어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결정력은 LADBG 시절보다 프리미어리그 와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예. 반면에 이제 뭐 찬스 메이킹이라던가 볼을 끌고 가는 능력이라던가 유지하는 능력, 링커 플레이 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올 시즌 이제 확실하게 오자마자 주전으로 자리를 잡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토트넘과의 경기 메뉴가 어떻게 좀 나설지 안토니는 받고 시작하는 거 맞나요? 예, 뭐 안토니는 받고 시작할 걸로 보이고요. 일단 근데 이제 톱에 뭐 마샬이 부상해서 이제 복귀를 할 예정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뭐 마샬은 당장 선발로 나오기는 힘들고요. 그러면 레시포드하고 호날두 중에 한 명이 톱으로 서게 될 거고요. 레시포드가 톱에 서게 되면 산초가 자연스럽게 왼쪽 윙으로 나올 거고 반면에 뭐 호날두가 선발로 나온다면은 레시포드가 이제 왼쪽 윙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블 볼란테는 아마도 저는 맥토미니가 선발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테나흐 감독이 현재까지는 카세미로보다 맥토미니를 더 중용하고 있고 카세미로가 아직까지도 프리미어리그 적응에 조금 문제를 드러내고 있긴 하거든요.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카세미로가. 뉴캐슬전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좋은 센스들을 좀 보여줬지만 역시 이제 프리미어리그 템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몸싸움에 또 이제 예, 그래서 뺏기는 장면들이 조금 나오고 있죠. 카세미로가. 그리고 에릭센이 질병 때문에 이제 지난 뉴캐슬전에 빠졌는데 이 경기에 나올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에릭센이 못 나오게 된다면은 저는 그 뉴캐슬전은 완전 망친 프레드보다는 카세미로와 맥토미니 동시에 내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맥토미니도 뉴캐슬전에 징계로 빠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맥토미니는 무조건 박는다고 보고요. 맥토미니의 파트너로 에릭센이냐 카세미로냐 좀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프레드가 너무 부진했으니까요. 그렇죠. 게다가 초반에 이연패할 때 그 품액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물론 그때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찌됐거나 미드필드 라인에는 에릭센의 컨디션에 따라서 운영이 바뀔 수 있고 또 공격진 같은 경우 사실 호날두 선수가 올 시즌 솔직히 이제 주전에서 밀린 게 맞잖아요. 하지만 그렇죠. 이제 경기 일정도 빡빡하고 무엇보다 호날두 선수가 토트넘을 상대로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깜짝 선발 가능성도 뭐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수비 라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뭐 수비 라인은 이제 왼쪽 풀백 같은 경우는 루크쇼하고 말라시아가 조금 로테이션으로 돌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루크쇼가 처음에는 말라시아가 거의 주전으로 나왔다가 최근에는 루크쇼가 조금 더 중용받고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변화가 없죠. 여기는 뭐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에는 쓸 수 있는 선수도 사실상 없죠. 린델레프도 뭐 솔직히 약간 좀 바란하고 리산드로의 그 조합만큼의 그 시너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달롯은 뭐 사실상 혼자인 거고. 그렇죠. 완비사카하고 메가이어도 부상 중이기 때문에 뭐 나와도 경기력이 좋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달롯이나 이제 바란 선수를 상대할 것 같아요. 3-5-2로 나오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왜냐면은 히샬리송이 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쿨루셉스키가 부상해서 복귀하더라도 당장 선발 출전은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냥 3-5-2로 나올 거라고 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콘테 감독이 약간 좀 연막을 쓰려고 그런 건지 아니 우리는 3-4-3이 플랜 A다. 뭐 페리시치도 윙포드가 가능하고 루카스 모라를 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저도 그래도 그 선수들을 윙어로 갑자기 선발 출전시키는 건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이제 맨유 같은 경기에 쓰기 이제 어렵다고 보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달롯을 상대할 일보다는 좀 바란을 만나게 될까요? 뭐 아마도 이제 맨유는 이제 리산드로한테 수비를 맡기겠죠. 손흥민 선수. 왜냐면 리산드로가 발이 빠르고 바란이 조금 이제 높이가 있으니까 바란이 케인을 맡겠죠. 리산드로가 케인 맡기에는 높이에서 그렇죠.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역할 분담을 그렇게 시킬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위치상으로 봤을 땐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왼쪽, 바란 선수 쪽을 공략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투톱을 나올 때는 도리어 음.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으로 많이 빠져요. 음. 예, 왜냐면 손흥민 선수는 양발잡이기 때문에 투톱을 설 때는 예, 딱히 그런 왼쪽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뛰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뭐 지난 경기에서도 그 투톱으로 나왔을 때 오른쪽으로 많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별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 도리어 저는 현재 토트넘의 윙백 구성을 보더라도 오른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해요. 도어티가 지난 경기에 이제 선발로 나오긴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몸 상태가 그렇게 올라오진 않았는지 공격적인 모습은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 경기 그 평균 위치를 보면요. 약간 토트넘이 이렇게 됐었어요. 예. 대각선으로 페리시치는 올라가고 도어티는 완전히 내려와 있고 도어티는 거의 그 센터백 3명하고 비슷한 위치에 내려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보면 손흥민 선수는 측면 플레이도 되는 선수잖아요. 투톱에서더라도 측면으로도 빠지기 때문에 좌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손흥민 선수는 오른쪽으로 더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3-5-2로 뛴다면은. 뭐 최근에도 맨유도 지지하는 경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뭐 이날 경기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사실 맨유가 홈이기 때문에 맨유가 또 홈에서 굉장히 강한 편이잖아요. 예, 이 경기는 좀 저는 한 골 승부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테나우 감독이 원래 공격 축구를 지향하는 감독이고 그리고 또 이제 속칭 말해서 펩식 축구를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맨유에서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대패들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어이쿠 이거 안 되네 이러면서 전술 스타일을 다르게 가져갔거든요. 그러면서 역습 위주의 롱볼 위주의 특히 데이한테 더 이상은 짧은 패스 안 하게 해요. 실제 그 데이아가 이제 롱패스를 시도하기 시작한 원래 그가 프리시즌에 롱패스를 했을 때 테나 감독이 욕하는 장면까지 잡혔거든요. 데이아한테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막 그런 장면까지 잡혔었는데 그러다가 뺏기면서 실점하고 브렌트포드전이 심했죠. 가장 심했잖아요. 그러면서 대패 당하고 나서는 아예 그 다음 경기에서는 거의 모든 패스가 90% 이상이 롱볼로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유가 그래서 반등하게 된 계기도 패하지 않게 된 계기도 수비적으로 전환한 게 컸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맨유건 토트넘이건 기본적으로 선수비 후역습 롱볼 위주의 플레이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경기는 한 골 싸움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레시포드를 최전방에 배치한 게 효과를 보고 있기도 한데 사실 이제 이렇게 전환하기 전에 첫 두 경기에 만약에 맨유가 토트넘을 만났다면 거의 뭐 손흥민 선수한테 탈탈 털려서 많은 골을 내줬을 텐데 그렇죠. 좀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 아쉽게 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 경기는 역습과 역습의 대결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정력이 더 좋은 팀의 이제 우위가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토트넘이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은 있긴 하죠. 결정력은 아무래도 토트넘이 더 위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과연 이 경기 토트넘이 이제 맨유와의 경기 어떻게 풀어갈지 그리고 안토니의 왼발 결국에는 알지만 당할 수밖에 없을지 아니면 손흥민 선수의 양발 다양성이 강하게 될지 너무 흥미로운 대결인데요. 어쨌건 이 경기는 선제골이 중요하다. 왜냐면 선제골 넣으면은 그때부터는 장구니까. 그거보다도 본인들이 원하는 플랜을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실점한 팀은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제 뒷공간 파는 거. 그러면 이제 손흥민과 레시포드의 무대가 펼쳐지는 거죠. 선제골을 어느 쪽에 넣느냐에 따라서. 선제골이 일찍 나오면 그 넣은 팀의 대량 득점도 가능하죠. 그렇죠. 어떤 팀이 그 선제골을 가져갈지 궁금합니다.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 너무 흥미로운데요. 안토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프리미어리그에 오면서 조금 과한 이적료를 받았다는 얘기들이 있는 안토니인데요. 안토니의 프로 경력 전체를 돌아보는 풀스토리가 2편에 이어지고요. 최근의 활약에 힘입어 브라질 대표팀에서의 입지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도전하는 이야기까지 정주행 부탁드립니다.